영재학교를, 근데 우리나라의 영재학교는 사실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들어진 영재가 있고 진짜 영재가 있어요. 저희가 우리 아이를 거기 그 영재학교에 보내고 나서 알게 됐어요. 어떤 부모님들 보면 영재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막 학원을 보낸다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는 사실 그렇게 공부는 안 시켰는데 들어갈 수 있어서 혹시 얘가 천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정말 어느 부모님들이나 다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들어갔는데 애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팀에, 우리 조에 걔는 천재야. 그 교육 자리는 얘들이 가야 되는 거지 우리 아들이 가야 될 자리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도 저는 후회는 안 했던 게 다양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다양한 분야에가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점은 아이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고 역량이 훨씬 큰데 그 아이들의 역량을 끌어줄 수 있는 도구를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제네럴 일렉트릭의 퍼스트 빌드라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고 좀 보면 되겠죠. 그쪽에서 이제 한국 총괄을 맡고 계신 민현기 이사님, 그리고 4차 혁명 표류기라는 책을 집필하신 저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은 좀 미래의 교육과 관련돼서 좀 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마 제일 어려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절대로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 보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 부모님이 항상 아이가 서울대 들어갔어. 그렇죠. 아이가 서울대 들어가고 아이가 의사가 됐으면 그런 분의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건 아니라서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저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고민이. 저기 사모님과의 그 의견 차도 있으시죠? 네, 이것도 의견차도 있고요. 저도 제 내적으로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는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작은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고요. 제가 저자님을 처음 뵙고 말씀 나눴을 때, 그때 그 첫째 아드님이 네. 초등학생이었던 저 것 같아요. 네, 되게 오래됐어요. 네. 저랑 뵌 지가. 네. 근데 초등학생이었을 때 영재학교 갔다고 제가 그때 네, 말씀을 그때 들었었어요. 영재학교도 갔었어요. 그 영재학교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영재학교는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근데 근데 우리나라의 영재학교는 사실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만들어진 영재가 있고 진짜 영재가 있어요. 아, 네. 네네. 네, 제가 우리 아이를 거기 그 영재학교에 보내고 나서 알게 됐어요. 우리 아이는 일단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가 그냥 똑똑하거나 성실하거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일단 우리나라 한국 교육에선 적응하기가 쉬워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공부를 잘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아이는 거기 들어가기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그 성향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 보면 영재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막 학원을 보낸다고 막 이런 분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영재학교 시스템은 대학도 마찬가지로 교육 시스템은 일렬로 줄을 세워요. 그래서 앞에 상위 몇 명을 이렇게 딱 끊어요. 그래서 이 끊는 사람은 너는 1등급이야, 너는 2등급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영재학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재학교에 들어가려고 학원을 준비하거나 공부를 시키면 아이는 끌려가면서 거기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아이는 사실 그렇게 공부는 안 시켰는데 들어갈 수 있어서 혹시 얘가 천재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정말 어느 부모님들이나 다 똑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애가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팀에, 우리 조에 걔는 천재야. 느끼는 거네요. 네.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지금 무슨 과제가 나왔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으로는 그 과제를 풀질 못하겠대요. 근데 걔는 무슨 공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 공식으로 풀면 풀린대요. 그러면서 그 공식을 응용을 하면서 그걸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는데 그거 대학생들도 못 보는 논문 같은 거였어요. 그래요? 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영재 교육을 제대로 한다면 이 애들을 키워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을 찾으려면,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는 착실하고 똑똑한데 영재야. 그냥 영재만 찾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아이들을 찾으려고 하니까 더 못 찾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교육 자리는 얘들이 가야 되는 거지 우리 아들이 가야 될 자리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도 저는 후회는 안 했던 게 되게 많은 다양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다양한 분야가 있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점은 아이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영재학교라는 게 그 수학이 좀 특화된 아이들이 좀 가는 거 아닌가요?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 영재는 약간 그 이공계열의 영재들을 선택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잘 준비된 이공계열은 의대를 가죠. 엔지니어가 되진 않지. 엔지니어가 되진 않아요. 네, 뭐 어, 로켓 공학이나 네. 이런 데 인도에서는 그런 아이들은 엔지니어가 되거든요. 그래요. 네, 인도에서는 엔지니어의 위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도 우리나라처럼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건 제 생각에는 사회가 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성장기에는 엔지니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에 대한 보상도 좋고, 그러니까 엔지니어를 많이 키워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영향 때문에 이공계를 약간 그런 천재들이나 영재들 이공계를 밀어주는 것 같은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인도는 지금 한참 발전을 해야 되는 나라니까 엔지니어들이 많이 그걸 받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은 의사라는 직업이 주목받는 건 순차적으로 맞는 거기도 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건 우리나라 의사들이 대부분 실무를 하는 의사들이 많지 연구직의 의사가 많지 않다는 게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직업군이 많이 필요하냐고 생각하면 특히 노령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사를 선호하고 의사의 직업이 많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 넓게 아는 지식과 깊게 아는 지식들 중에서 의사들은 약간 깊게 아는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성향이 맞고요. 이분들이 의학 쪽에 연구하시는 분들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쪽 연구하는 의사를 위한 자리가 많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럼 궁금해지는 게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엔지니어가 필요한 그 시기가 있었고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의사라는 그 직업이 각광받는 시대가 됐는데 네. 그 다음은 뭔가요? 이것도 정말 다음을 뭔가요? 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아마 분명히 저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런 얘기를 라고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근데 같이 생각은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해요. 맞아요. 왜 그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쓴 책에서도 그랬거든요. 제 책에서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 그래도 사라지지 않을 직업이 뭘까라는 질문에 제가 저 책을 쓸 때 1위가 뭐였냐면 창작하는 직업이었어요. 예술가, 미술가 이런 사람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이 그걸 대체하고 있는 게 저 그림 그리는 거고요. 글 쓰는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들이 각광받는 세상이 맞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떤 세상이 될까? 저도 모르긴 하는데, 그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도 없고요. 제가 최근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나 우리 세상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크게 바꿀 것 같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듣고 그걸 명령을 듣고 따르겠죠. 근데 이제 가정용 로봇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집에 앉아서 야 커튼 좀 쳐. 그러면 이제 로봇가 이렇게 막 가가지고 커튼을 칩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그런 모습일까?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어떤 일을 명령을 하고 명령을 따르는 건 되게 옛날에 그 막 노예제도부터 있었던 시절부터 내려오던 어떤 관습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냥 이렇게 내가 뭘 시키면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는데 그런 행동은 사실 인공지능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텔레비전 파워 버튼을 누르면 텔레비전이 나와요. 그렇죠. 내가 보고 싶은 유튜브를 보고 싶으면 유튜브를 클릭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아웃풋이 나와요. 그런 세상은 우리 이미 다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인공지능의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맥락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요. 그러면 이부자리는 구겨져 있죠. 이부자리의 입장에서의 맥락은 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맥락상 맞는 거죠. 근데 내가 굳이 로봇한테 야, 나 퇴근할 때까지 이불 개나? 명령이 아니라
그러면 맥락상 2부 자리는 펴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해주는 게 인공지능이 되는 거죠. 완전 다른 개념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명령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명령 역시 뭐 클릭을 하든 말로 오더를 하든 명령이 네. 입력되고 출력되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그 도구가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첫눈이 왔어요. 첫눈이 왔는데 밤이에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아침 6시가 되면 커튼이 쳐져요. 그런데 새벽 4시에 첫눈이 왔어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 맥락을 이해한 인공지능이라면 커튼을 쳐주는 게 맞죠. 그리고 밖에 저기 꽃이 많이 폈어요. 막 아카시아 향기가 막 되게 강할 때 있잖아요. 네, 네. 우리 보통 창문은 요즘 좀 더 진보된 거는 그 방 안에 집안의 이산화탄소 공도가 높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창문이 열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밖에 꽃이 많이 폈다면 창문이 열어주는 게 맥락에 맞는 거죠. 와. 근데 맥락에 맞다면 그 집에 있는 그 주인이 비염이 있어요. 네. 그러면 창문을 여는 건 맥락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AI는 이 주인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게 저는 다음 단계의 그 다음 패러다임을 생각하면 아마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 맥락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얘기를 회사에서는 그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저랑 같이 얘기를 듣던 엔지니어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거기는 동감한다. 나 비염이 있는데 그럼 내가 비염이 있다라는 걸 인공지능은 이해를 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창문을 안 여는 게 맞는 맥락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분명히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쩌면 쓰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워낙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뭐 접근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면 이렇게 세상은 또 가는 거 아닐까요? 누군가 그 얘기를 하고 그게 공감을 받으면 세상이 그쪽으로 흘러가거든요. SF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면 그 장면들이 지금 현재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던 미래들이 지금 세상에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영화들이 기억에 남는 건 그런 영화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았던 얘기죠. 그러면 그런 공감들이 우리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 생각하면 아마 제가 하는 얘기가 누군가의 공감을 얻는다면 그런 미래가 되면 전 좋겠어요. 로봇가 알아서 좀 정리도 하고 빨래 막 던지면 빨래를 치워서 세탁기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네, 계속 이렇게 빨래 던지면 저기 주인님은 영원히 정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그런 맥락에 맞는다면 만약에 이 사람의 맥락, 이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지낸 인공지능이라면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듣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맥락이라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을까. 처음에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눈치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얘기를 처음 했었어요. 엔지니어들이랑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이 눈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했더니 눈치가 영어로 뭐지? 눈치 있다라는 얘기에 정확한 영어 단어가 없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이쪽 분야의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어쩌면 눈치가 맥락인가 보다. 그래서 맥락 명령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거든요. 너무 재밌네요. 그러면 이거 좀 더 연장을 계속 하겠습니다. 교육 얘기하다가 다시 아이 교육으로 좀 들어가서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가끔 교육을 가시잖아요. 강연 가시잖아요. 학교에서 초빙을 좀 하시고 그 친구들은 좀 어떤 좀 특성이 좀 있고 어떤 걸 좀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건 청소년 센터에서 그 VR로 디자인하는 수업을 했었어요. 좀 워낙 독특한 수업인데다가 마침 좀 독특한 수업을 찾고 계신 그 교육기관이 있으셔가지고 그쪽에 연락을 해서 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종이에다 그리죠. 네. 종이에다가 요즘 안 그려요. 다 타블렛에다 그리죠. 근데 타블렛에다 그리면 좋은 점이 이게 소프트웨어니까 전송도 가능하고 복사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근본적으로 2차원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조각을 하면 좋죠. 그런데 조각을 만드는데 조각은 아직도 물리세계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조각을 디지털 세계에 없을까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마야도 그렇고 뭐 3D 맥스 뭐 이런 여러 가지 3D 그래픽을 그리는 툴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데 걔는 보면 2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3차원을 왜 2차원에서 만들어? 3차원이면 3차원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림은 2차원이니까 2차원에서 만드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3차원에서 3차원을 만들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VR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VR에서 3D를 그릴 수 있는 툴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봤는데 VR에서 3D 툴을 그릴 수 있는 툴이 제가 써보니까 너무 간단해서 이 마우스로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때 그 당시 저희 아이들이 되게 어렸는데 해보라고 했더니 굉장히 쉽게 따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런 컨텐츠 교육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근데 그걸 보시고 관심 있어서 연락을 주신 그 교육기관에서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그걸 VR을 다 씌워서 그림을 그리라고 시켰는데 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한 단계 너머를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든지 다 그려봐.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봐. 했더니 자기는 삼겹살을 그리고 싶대요. 삼겹살을 굽는 걸 하고 싶대요. 삼겹살을 막 구워서 이렇게 삼겹살도 막 그리고 막 그거 삼겹살을 검정색으로 이건 태운 삼겹살이에요. 그래서 3차원으로 그리는데 깜짝 놀랐던 건 이 친구가 그걸 작게 그린 게 아니라 실제 사이즈랑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그 증강현실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툴들은 증강현실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 교실에서 삼겹살 굽는 모습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삼겹살 굽는 사람 앞에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거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금방 따라했어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고 역량이 훨씬 큰데 그 아이들의 역량을 끌어줄 수 있는 도구를 못 찾아서 그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진지하게 그런 생각도 네, 좀 드네요. 그런 진짜. 생각을 했어요. 네. 너무 재밌네요.